임대차도 그 기본 구조는 매매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매매를 기초로 해서 임대차를 쭉 보면 될 거예요. 자, 갑의 건물을 어리 사무실 용도로 빌려 쓰고 싶어.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를 봤다. 그럼 빌려주는 사람 이름이 뭐죠? 임대인. 빌리는 사람 이름이 임차인이라면 되죠. 임대인 할 때 이 대는 무슨 말이냐면 빌려준다 이런 뜻이고, 임차인 할 때 이 차는 빌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임대차 할 때 임은 우리가 많이 쓰죠, 그죠?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임금 이런 거예요, 임금. 임이란 것은 대가 이런 뜻이에요, 대가.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빌려주고 빌려받는 걸 말한다, 임대차. 그럼 대가의 지불이 없으면 뭐가 될까? 그거는 사용대차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특정물을 빌려주는 방법은 임대차가 있고 사용대차가 있는데, 대가를 지불하고 빌리면 임대차고 대가 없이 공짜로 빌리면 사용대차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계약이니까, 계약은 뭐예요? 약속이죠. 그럼 임대인은 무슨 약속했을까? 이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을 했고, 그리고 계약 맺는 과정에서 월 100만 원씩 빌리는 대가로 주는 돈을 뭐라죠? 차임. 아까 차는 빌린다는 뜻이고 임은 대가죠. 그러니까 빌리는 대가를 말한다, 차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은 무슨 약속에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을 했다.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도 두 사람의 약속만으로 체결되니까 그 성질이 뭐다? 낙선계약이다. 그리고 물건을 빌리고 대가를 주니까 유상계약이다. 그리고 나의 약속은 나에게는 뭐가 돼요? 채무가 되죠. 그래서 임대인은 정해진 기간 동안 사용 수익을 하게 할 것을 약속했으니까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물건을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의무가 있고 채무가 있고, 임차인은 아까 약속한 대로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니까 매달 100만 원씩 차임을 지급해야 되는 채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쌍방 모두가 채무를 지니까 무슨 계약이다? 쌍무, 낙성, 유상, 쌍무 계약이고, 임대차 계약에는 꼭 뭐예요? 일정한 방식은 필요 없죠. 분료식 계약입니다. 그래서 임대차는 낙성, 유상, 쌍무, 분료식 계약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데, 이 낙성 계약은 아까 매매에서 본 것처럼 말로만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그 말을 믿을 수가 있어, 없어?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불안정.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매달 100만 원 차임을 준다고 약속은 했지만 임차인이 그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떡해? 불안하단 말이지. 그래서 임대인이 임차인을 보고 보증금을 한 1억 거시겠습니까? 라고 청약을 한 거예요. 그에 대해서 임차인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승낙을 하면 보증금 계약이 체결될까요? 그건 체결이 안 돼. 낙선계약을 못 믿어서 하는 것이 요물계약이죠. 그래서 낙선계약을 못 믿어가지고 보증금을 달라는데 이것도 승낙만으로 보증금 계약이 체결된다면 그 승낙은 또 어떻게 믿냐고. 그래서 상대방이 요구한 대로 얼마를 줘야 된다? 1억 원이 현실적으로 지급이 되었을 때 보증금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 점에서 보증금 계약은 그 성질이 뭐다? 낙성이다, 요물이다. 요거는 요물 계약으로서의 성질을 가집니다. 낙성 계약이 아닌 거예요. 요물 계약이고, 따라서 보증금 1억이 지급되기 전까지는 보증금 계약 자체가 체결이 안 됩니다. 계약금 계약하고 구조가 똑같죠. 그리고 보증금은 역할이 뭐다? 매달 차임 100만 원을 꼬박꼬박 확보하기 위한 담보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종의 수단입니다. 차임 지급 확보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임대인에게 맡겨놓은 돈이지, 그 돈 1억을 임대인에게 완전히 주는 돈은 아니죠. 맡겨놓았다가 나중에 밀린 임대료가 있다든지 끼친 손해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보증금을 가지고 뭘 하겠다? 담보를 하겠다 이런 뜻이죠. 일종의 담보죠. 담보는 주다 종이다. 일종한 채권의 확보를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종입니다. 그래서 종된 계약이고, 종은 항상 주된 계약과 독립된 계약이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은 독립된 계약으로서 주된 계약이고, 보증금 계약도 독립된 계약으로서 종된 계약이고, 주종관계로 연결되기 때문에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독립되지 않으면 종이 될 수 없죠. 주와 종은 독립된 것인데 독립이 되어 있는데 기능이 뭐다? 목적과 수단이다. 이게 주종관계거든. 우리가 주유소부터 해서 많이 연습한 게 주종이죠.
그래서 종된 계약이기 때문에 별도의 계약이기 때문에 꼭 임대차 계약과 보증금 계약을 같은 날 맺을 필요는 없어. 오늘 임대차 계약을 맺고 몸이 더우면 뭐 한 이틀 있다가 또 뭐 보증금 1억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같은 계약서를 꼭 적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하고 보증금 계약의 당사자하고 꼭 같을 필요도 없어. 임대차는 뭐 동생이 필요해서 건물을 빌리고, 보증금 걸 돈이 없으면 형님이 보증금을 대신 내줘도 되죠. 형님이 뭐예요? 물상 보증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차인을 대신해서 형이 또 보증금을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두 개는 별도의 계약이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에서 차임은 반드시 줘야 됩니다. 이거는 승인 요소이지만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은 꼭 줘야 됩니까? 보증금 계약은 임대차하고는 별개의 계약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의 승인 요건은 아닙니다. 꼭 보증금을 걸어야 되는 건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런 것들이 보증금의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이 보증금은 기능이 두 가지입니다. 아까 계약금은 기능이 세 가지였죠. 그런데 보증금은 기능이 두 가지. 그 두 가지 기능이 뭐냐면 담보적 기능, 가장 중요한 기능은 담보적 기능이에요. 또 하나의 기능이 차임을 충당하는 거. 요 두 가지 기능이 있더라, 그죠? 그럼 뭘 담보하냐? 모든 손해를 담보한다, 이렇게 보세요. 모든 손해. 그러니까 임차인이 그 건물을 사용하는 동안에 밀린 차임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 건물에 끼친 손해가 있다든지 이럴 때 그 차임이나 모든 손해를 기간 끝나고 나갈 때 보증금 1억 가지고 담보하겠단 말이죠. 그 말은 보증금에서 제하고 나머지만 돌려주겠다, 청산하고 나머지만 돌려주겠다는 뜻이죠. 그다음에 차임 충당 기능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별도의 말해서 임대차는 차임을 2기 연체를 하면, 2기입니다, 2기. 차임을 2기 연체하면 임차권을 임대인이 말할 수 있다. 해지할 수도 있고, 나가라 이렇게 해지할 수도 있고, 또 조용히 보증금으로 차임을 충당하고 나갈 때 200만 원을 제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뭘 할 수 있다. 주세요라고 청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청구가 들어왔을 때 문제죠. 청구가 들어왔을 때 임차인이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선택은 누가 가진다? 임대인이 가지는 거예요. 임대인이 나가라, 그냥 조용히 충당하든지 아니면 청구하든지 셋 중 한 개를 선택을 하면 임차인은 선택하는 대로 따라줘야지. 내가 보증금 1을 걸었으니까 차임은 보증금에서 제하세요, 못 줍니다, 이렇게 거절할 수는 없다고. 선택은 임대인이 합니다. 그게 이제 차임 충당 기능이고, 그 다음 보증금을 언제 돌려줘야 되느냐? 반환 시기가 문제되는데, 이거는 기간 만료시가 아니고 목적물 반환시입니다. 목적물 반환시. 반환시. 그러니까 3년 기간이 끝났다 할지라도 저쪽에서 건물을 안 돌려주면 나도 보증금 돌려줘, 안 돌려줘? 임대인도 보증금 안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인은 기간이 만료됐다 할지라도 목적물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 왜? 두 개는 무슨 관계에 있다? 동시행의 관계이기 때문에. 목적물 반환시다. 목적물 반환시, 기간 만료시가 아닙니다. 그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입증 책임이 문제되는데, 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받은 바가 없다 하고 임차인은 보증금 1억을 줬다 하고 다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법원 입장에서는 누가 거짓말한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 누가 입증 책임진다? 검찰은 항상 줬다는 사람이 입증이 돼. 돈을 안 받았다는 걸 입증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은 항상 지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 책임입니다. 임금도 마찬가지죠. 회사 사장은 임금을 줬다 하고 근로자는 임금을 안 받았다 하고 다툼이 생기면 입증을 누가 해야 돼? 사장이 입증해야지. 돈은 줬다는 사람이 입증하지 안 받았다는 사람이 안 받은 걸 입증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줬다는 사람은 줬다는 걸 입증할 수 있죠. 입금증이라든지 뭐 계좌 이체 내역을 증명하면 되니까. 그래서 보증금의 존재나 차임의 지급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생기면 항상 임차인이 입증 책임을 진다. 이런 것들이 보증금 계약에 대한 겁니다. 요 가지가 임대차의 기초예요. 자, 요 가지를 여기까지를 봅시다. 자, 474페이지 임대차의 의의를 봅니다. 법전 박스 밑에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 즉 임대인이 상대방 임차인에게 줄을 칩니다.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약정에 동함치고 끊고, 상대방은 이에 대해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선, 유상, 쌍무, 분료식 계약이다. 약정, 동함치고. 그래서 임대인은 사용 수익을 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이 뭐다? 임대차 계약이다. 까지 본 거예요. 그까지 봤고,
그 다음에 일단 넘어가서 보증금부터 보겠습니다. 보증금. 보증금이 어딨냐. 502페이지를 펴볼까요? 502페이지 보니까 보증금하고 권리금이 나와 있죠. 권리금은 아주 상가 임대차에서 보시면 되고, 민법상 임대차에서는 권리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보증금만 잘 보시면 돼요. 자, 보증금 개념이 나와 있죠. 동안의 1번. 보증금은 쭉 가다가 임차인이 부담하는 자임기타 채무로, 그 밑에 보니까 자임기타 채무, 가령 목적물의 멸실, 훼손 등으로 인한 신한이 아니고 인한입니다. 글자가 잘못됐죠. 둘째 줄에 멸실, 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여기다 줄치고. 자, 보증금 역할이 뭐죠?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 담보하기 위해서 임차인 또는 제3자가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금지이다. 그러니까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하는 별개의 계약이니까 꼭 보증금 계약의 당사자가 임차인이 아니라고 관계없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급할 수도 있고, 임차인이 보증금 걸 돈이 있으면 제3자, 아까 뭐 동생이 건물을 빌리고 형님이 보증금을 대신 내줘도 관계없다 했죠. 그래서 제3자가 보증금을 지급해도 관계없다. 그 다음에 내려가서 판례를 보겠습니다. 보증금, 일본 기억에 보면 유치권 승인 여부 부정돼 있죠. 그 타이틀만 보시면 돼요. 유치권 하면 개연성이 생각나야 되겠죠. 자, 보증금 이렇게 걸었습니다. 근데 기간이 끝났어. 저쪽에서 건물을 안 돌려주면 값도 보증금을 안 돌려주고, 말하자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임차인도 건물을 안 돌려주고 건물을 꼭 지고서 버틸 수 있겠죠. 그 버티는 권리가 유치권이냐 아니냐 이 이야기예요. 근데 유치권이 될 수가 없어. 왜? 유치권이라는 것은 내가 점유하고 있는 그 건물과 내가 받을 돈 1억이 갤런싱이 있어야 되는데, 보증금 1억은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소매된 비용이 아니죠. 임대인에게 맡겨놓은 돈이지, 그 돈이 그 건물에 시멘트, 콘크리트, 도배, 장판 비용으로 스며들있는, 저는 유치권 할 때 갤런싱이 무슨 말이에요?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듯이 스며들있는 돈, 여기 갤런싱인데, 보증금은 스며들있는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 이런 것들은 유치가 안 된다 했죠. 유치권은 안 된다. 하지만 돈을 받기 전까지 물건을 안 들이고 버티는 건 맞죠. 그 버티는 권리가 뭐지? 동시이행 항매권이죠. 동시이행 항매권을 버티는 거지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버틸 수는 없다 이런 뜻이죠. 유치권은 안 된다. 그 다음 니은에 동시행관계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되어 있는데, 임대차 종료 후 임차 목적물을 맹도할 의무와 임대인의 연체 차임 기타 손해배상을 공제하고 남은 보증금 반환 채무는 무슨 관계에 있다?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그거는 그대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 안 돌려주면 나도 건물 돌려줘 안 돌려줘? 안 돌려주고 계속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겠죠. 그리고 석 달째 지금 점유하고 있다고. 그럼 석 달째 건물을 사용했으니까 3개월치 임대료는 줘야 돼 안 줘야 돼? 임대료 상당액은 부당이득으로 주는 게 맞죠. 그렇지만 점유하고 있는 석 달치 점유가 불법 점유는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보증금 안 주니까 나도 동시행 항변권이라는 적법한 거절 수단을 통해서 정당하게 점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 점유는 아닙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문제는 없고 부당이득 반환 문제로서 3개월치 임대료 상당은 줘야 된다. 그 다음에 D가 입증 책임. 보증금의 존재에 대해서 임대인은 보증금 안 받았다고, 임차인은 줬다고 다툼 책임 입증을 노한다. 항상 돈은 줬다는 사람, 임차인이 입증 책임을 진다. 그래서 셋째 줄에 임대료라든지 보증금의 지급 여부에 대한 다툼이 생기면 임차인이 부담한다. 그 다음 반환 범위. 반환 범위도 마찬가지죠. 기간이 끝났어. 그러니까 임대인이 가서 보니까 밀린 임대료도 한 2달 되고, 그리고 뭐 건물을 엉망으로 사용한 거야. 문짝도 떨어져 나가고 난리가 난 거야. 근데 대충 산정해보니까 1,500 정도의 손해가 발생했단 말이지. 그러면 보증금 1억에서 얼마를 1,500을 공제하고 나머지 보증금 그냥 8,500을 돌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반환 범위는 셋째 줄, 종료 후, 임대차 관계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 줄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여사표시 없이 줄을 칩니다. 임대차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1,500 공제하고 나머지 8,500을 그냥 돌려주면 됩니다. 나머지만을 반환을 의무로 준다. 모든 손해를 제한 나머지를 돌려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거예요. 그 다음 미음.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 지급 거절 여부 부정되어 있다. 그지? 아까 여기서 이익이 연체했다. 그럼 임대인이 선택을 한데 있죠? 해지를 할 수도 있고 조용히 충당하고 나갈 때 제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청구를 할 수도 있는데, 청구가 들어왔을 때 임차인은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이랬죠. 그 이야기입니다. 선택은 임대인이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음의 마지막 둘째 줄 반면부터 주시면 돼요. 반면
임차인은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연체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그렇게 딱 읽으시면 되겠네. 그까지가 보증금에 대한 겁니다. 거기까지를 보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474페이지를 펴니다. 부동산 임대차의 특수성이라 가지고 의부분의 셋째 줄은 뭐 물건화 이런 말을 보이죠. 자, 임차권은 물건이에요, 채권이에요? 임차권은 채권이죠. 임차권은 채권, 약한 권리입니다. 채권이고 상대권이고 약한 권리인데 이 채권이라 할지라도 대항력을 갖추면 뭐가 된다? 대항력을 갖추면 저는 우리가 물건화 된다 이랬다 그죠? 물건이 되는 건 아니고 물건처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대항력을 갖출 수 있냐? 대항력을 갖추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민법상 임대차만 지금 보는 거예요.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는 지금 보지 않습니다. 그건 특별배에서 보는 문제니까. 민법상 임대차에서의 대항력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등기입니다. 등기. 임차권에 등기를 해버리면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고 물건화되기 때문에 가령 3월 1일 날 임차권이 설정됐는데 거기에 등기를 해버렸다. 그럼 그때부터 뭐가 생겨? 그것이 물건화되기 때문에 3월 5일 날 내지는 뭐 4월 1일 날 매매를 통해서 건물의 소유권이 배한테 넘어간 거죠. 그러면 신소유자가 월보고 나가라 했을 때 어려운 말 한다. 3년 기간 끝날 때까지 못 나갑니다. 3년 뒤에도 나가다 이러면 보증금 1억 받기니까 못 나갑니다. 이렇게 대항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새로운 소유자, 즉 제3자의 요구에 대해서 항이 무슨 말입니까? 거절이죠, 그죠? 거절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 이게 대항이죠. 제3자의 요구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힘. 이때 제3자는 통상적으로 누굽니까? 새로운 소유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등기를 하기 전에 주인이 바뀌었다. 그럼 신소유자에게 대항을 해? 못해? 못해. 나가라 이러면 쫓겨나야 됩니다. 돈도 못 받습니다. 그런데 등기를 한 뒤에 주인이 바뀌었다. 즉 대항력을 갖춘 이후에 신소유자가 와가지고 달라 나가라 했을 때는 못 나간다 이렇게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긴데 이 대항이죠. 대항력. 그래서 내려가서 내용을 봅니다. 대항력 부여. 그래서 기억. 대항력이란 임대차의 목적물이 양도되거나 개매화된 경우에 주로 임차인이 새로운 소유자에 대해서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 새로운 소유자의 요구에 대해서 거절을 할 수 있냐 이거지. 그것을 대항력이 하는데 대항력이 있으면 거절할 수 있는 거고 대항력이 없으면 거절을 못 하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하면 대항력이 생기냐? 밑에 내려가서 A번 민법상의 대항력 규칙고, 그리고는 로마자 2번에 보니까 로마자 1번 셋째 줄 부동산 임대차를 등기한 때의 규칙이고, 등기한 때는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생긴다. 그 다음에 로마자 2번이 중요합니다.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두 번째 토지 임대차죠. 토지 임대차의 경우에는 굳이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지상 건물에 등기를 하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이거는 무슨 관계냐면 주종관계 때문에 그런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주종관계를 한번 봅시다. 주종관계. 갑의 토지를 을이 임대차로 빌린 다음에 그 위에 건물을 지었고 그리고는 그 건물에 3월 1일 날 보존 등기를 마친 거예요. 그런데 이 건물 소유권하고 토지 임차권의 관계를 보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땅을 왜 빌렸죠? 건물을 짓는 데 목적이 있죠. 건물을 짓기 위한 순환수단. 내가 건물을 갖고 싶은데 건물을 가지는 게 지금 어려운 목적이야. 건물을 갖고 싶은데 건물을 지을 땅이 없네. 그래서 가의 땅을 빌려서 그 위에 건물을 지은 거 아니야. 그래서 건물 소유권은 목적이 되는 권리니까 주된 권리고, 토지 사용권이 임차권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해서 존재하는 종된 권리다. 이게 수단이죠. 땅을 빌리는 건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어른 건물을 짓는 목적을 달성해서 땅도 빌리고 인부도 모집을 하고 건축비도 하고 뭐 도급도 해서 이래가 건물 지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땅을 빌리는 것은 건물을 짓기 위한 수단, 주종관계로 연결되기 때문에 주에 등기를 하면 그 등기 효력에도 미친다? 종에도 미치기 때문에 임차권은 그 자체에 굳이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3월 1일 날 건물의 등기를 갖추면 그 등기 효력이 종된 권리도 미치기 때문에 3월 1일부터 뭐가 생긴다? 대항력이 발생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토지 임대차는 그 자체에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지상 건물에 등기를 하면 즉시 대항력이 생긴다는 말, 그런 뜻이야. 주종관계입니다. 주에 등기를 하면 그 효력이 종에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자 2번 봅시다.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임차인이
지상 건물에 등기한 때는 지상 건물에 등기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주에 등기를 했단 말이죠. 주된 권리에 등기를 하면 제3자에 대해서도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이때 대항이 생긴다 말이죠. 그 다음 B번 특별법상의 대항. 이건 뭐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문제인데 이건 난주 3월달 특별법 할 때 볼 거예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는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상가임대차는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하면이 아니고 등록을 신청하면, 신청이라면 안 빼먹도 조심하고, 신청을 하면 그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대항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등기는 대항이 즉시 발생하는 것이고, 이 인도받고 뭐 주민등록이나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서 발생하는 그 대항력은 그 이길부터 발생합니다.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그게 좀 차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2번 임차권에 대한 제3자의 사실상 침해의 배제 조치고, 그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갑의 건물을 어디 임대차를 빌렸고 그 다음에 등기를 갖추기 전에 제3자 A가 무단으로 침해해가지고 건물 사용을 지금 방해하고 있다. 그때 임차인은 제3자 A에게 임차권을 통해서는 나가달라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대항력이 없으니까 등기를 하기 전이니까. 그런데 등기를 한 상태에서요 제3자에게도 나가라 이렇게 임차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임차권자는 지금 임차권만 가지고 있다, 점유권도가 있다. 당연히 점유권도가 있죠. 그죠? 점유를 해야 건물을 사용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임차권이 침해를 받으면 임차권이라는 채권도 침해를 받았고 점유권이라는 물권도 침해받았어. 그런데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등기하기 전까지는 침해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점유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등기하기 전이라도 어른 A 보고 말한다. 물권적 청구권에 의해서 점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등기하기 전에는 임차인이 뭐야? 임대인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죠. 임대인은 소유자니까 임대인의 소유권을 대위 행사해서 나가라 이렇게 할 수는 있죠. 그런 것들을 지금 보는 거예요. 제3자의 침해에 대해서 어떻게 배제를 할 거냐. 기억해 보니까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추지 못했다. 즉 임차권 자체는 등기가 안 됐다 하더라도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그렇죠. 점유권에 기하여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그렇죠. 소유자인 임대인이 가지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도 있다. 그렇게 읽으면 되겠죠. 그 다음 뭐 니은에 등기된 임차권 줄치고 이건 뭐 대항력을 갖췄죠. 그러니까 당연히 임차권 자체에 의해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겠죠. 제3자고 임차권에 의해서도 나가라 이렇게 할 수 있다. 임차권을 근거로 해서도 나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 다음 다른 거는 크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바로 넘어가서 임대차의 승인 476페이지 의사의 합치 줄치고 아까 여기서 봤다 그지? 아까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기 위해서는 임대인은 사용 수익을 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은 차임지급을 약정했는데 두 사람의 약속이 동일한 목적물에 동일한 조건에 일치가 되었다. 그럼 뭐야? 계약이 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의사의 합치죠. 그 다음 목적물 줄치고 목적물은 뭐 제한이 없습니다. 임차권은 굳이 등기를 해야 될 필요가 없으니까 뭐 부동산을 하든 동산을 하든 뭘 하든 뭐 빌려주는 목적물은 동사이든 부동산이든 그것이 등기가 됐든 안 됐든 관계없죠. 나무 물건도 되죠. 아까 나무 물건을 빌려주는 계약, 나무 물건 사고 파는 매매 계약도 된다 이가.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은 채권 행위이기 때문에 즉 의무 부담 행위이기 때문에 나무 물건을 빌려주는 계약도 문제될 건 없어요. 그래서 목적물 동안 1번 쭉 가서 첫째 줄과 덤블이 목적이 뭐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상관없고 목적물 일부에 대해서도 뭐 빌려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2번 타인의 물건에 대한 임대차도 가능하다 이렇게 쭉쭉 읽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임대차의 허락, 존속기간. 존속기간도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 재장기간, 재단기간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정 박스 밑에 민법에 재장기간이나 재단기간에 제한 가능한 규정은 없다. 그게 좋죠. 그러니까 기간은 당사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단 말이죠. 뭐 100년을 정하든 1년을 정하든 3년을 정하든 6개월을 정하든 뭐 기간을 안 정하든 당사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법정갱신 양갈 2번. 이 묵시적 갱신을 다른 말로 법정갱신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전세권하고 비교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세권하고 비교만 잘하시면 돼요. 전세권에서의 법정갱신하고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전세권에서는 건물 전세권만 법정 갱신이 됩니다. 그런데 임대차는 토지 임대차든 건물 임대차든 법정 갱신의 목적물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거부터 차이가 나죠. 그리고 전세권에서 우리가 이렇게 봤어요. 갑의 건물을 어리 전세권 설정 계약을 맺고 3년간 빌려 쓰기로 했는데 전세권 기간이 만료되기 전 6월에서
1월 요 구간 사이에 6월에서 1월 요 기간 사이에 전세권 설정자가 아무 말이 없다.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기간이 넘어버리면 전과 똑같은 조건의 새로운 전세권이 개시가 된다. 이게 법정 개시인이었죠. 그러니까 전세권은 건물 전세권만 되고 요건이 어떻게 된다? 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월 사이에 임대인이 아무 말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갱신이 된다. 자동이가 더 필요 없단 말이죠. 다른 조건은 똑같은데 기간은 정함이 없다. 이렇게 본 거 아닙니까? 이것이 건물 전세권의 법정 갱신이죠. 그런데 임대차는 좀 다릅니다. 갑의 토지나 건물이나 뭘 해도 관계없어요. 임대차 계약 맺고 3년간 설립을 했고 기간이 만료되기 이건 전이었죠. 이거는 후입니다. 전이 아니고 후입니다. 후. 기간 만료 후 매달에서 매달도 없어. 그냥 상당 기간입니다. 기간 만료 후 상당 기간 동안 임대인이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간이 딱 넘어간과 동시에 전과 똑같은 조건의 새로운 임대차가 개시되고 다른 조건은 똑같은데 기간은 정함이 없다. 이렇게 이러면 되겠죠. 그죠? 그럼 그 차이점이 아까 요거는 기간 만료 전인데 요거는 기간 만료 후다 하는 거하고 요거는 6월에서 1일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음에 비해서 요거는 그냥 상당 기간이 되지. 상당 기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어. 이거는 문제가 생기면 법원이 알아서 판단할 거예요. 뭐 거의 한 달이 됐든 뭐 3주가 됐든 상당 기간이 경과하도록 아무 말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인지되고 다른 조건은 동일한데 단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시면 되겠죠. 이것만 좀 챙기시면 돼요. 그래서 읽어보면 법전을 바로 봅시다. 639조 묵시적갱신 1번 1항을 봅니다. 1항 임대차 줄을 쳐 기간이 만료된 후 줄치고 만료 후입니다. 만료된 후에다 동함치고 그리고 임차인이 목적물 사용 수요를 계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줄을 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 일을 하지 아니한 때에 줄치고 상당한 기간입니다. 6월에서 1월 이런 게 없죠. 이 일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거로 본다 되고요. 다른 조건은 똑같은데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거예요. 그거까지 딱 보시면 돼요. 그런데 동안에 2번 보니까 전항의 경우에 전항이 뭐야? 묵시적 갱신이죠. 전 임대차에 대해서 줄을 쳐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줄치고 제3자가 제공한 담보를 가로로 묶습니다. 임차인이 제공한 담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아까 여기서 갑의 건물을 어리 3년 기간 동안 빌리기로 하고 매월 100만 원씩 차임을 지급기로 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잃을 거를 차임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보증금 잃을 거를 하니까 임차인이 보증금 걸 돈이 없어. 그래서 행님 A 토지에다가 임대인과 뭘 했다? 저당권 설정 계약 맺고 여기다 저당권을 설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이 담보를 잡고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우리 동생이 매달 100만 원씩 임대료를 안 주면 내 땅을 팔아서 돈 받아가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차인은 동생이고 담보를 제공한 사람이 형이죠. 그러니까 차임 100만 원을 담보할 목적으로 행님 토지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3자가 제공한 담보입니다. 그런데 제3자인 행은 몇 년치를 담보했죠? 동생의 3년치 임대료에 대해서 담보를 한 거지 갱신된 임대차에 대해서는 담보한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3년 기간이 딱 만료되는 순간 담보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하고 갱신된 임대차의 새로운 담보가 이 담보가 그대로 이율돼서 넘어가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제공한 담보라든지 보증금은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담보 기간이 끝났으니까 이율돼서 넘어가지 않고 소멸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정도.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478페이지 제일 위에 635조가 있죠. 그 635조가 상당히 중요한 조문이에요. 이것도 전세권하고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전세권에서도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양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누가 해지 통고를 했든 통고가 도달한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이 지나면 소멸한다 이렇게 하죠. 근데 요거 임대차는 그거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갑의 건물에 을이 기간 약정 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기간이 없어.
기간이 없으면 양당사는 어떻게 한다?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해지 효력이 언제 발생하냐? 임대인이 통고를 하면 6개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하면 1월이요. 여기서 다르죠. 전세건에서는 전세건 설정자가 해지 통고를 했던 전세건자가 해지 통고를 했던 누가 해도 몇 개월? 6개월이죠. 근데 임대차에서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목적물이 동산일 때는 5일이에요. 5일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기간을 정하지도 않고 건물을 빌려줬는데 기간을 정하면 없으니까, 그리고 임대차는 재단 기간이 없으니까 보장 기간도 없는 거예요. 기간이 정하면 없으면 기간이 그냥 없어요. 기간이 없으니까 언제든지 해통을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하면 6개월, 임차인이 1월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준비 기간을 준다. 배려를 한다 이런 뜻이죠. 기간 안 정했는데 임대인이 갑작스럽게 나가라 이러면 임차인이 어디 나가야 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준비해서 나가라. 임차인이 지가 나가겠다 했을 때 무슨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한 달 기회를 주겠다는 뜻이죠. 목적물이 동산일 때는 뭐 크게 준비할 것이 없으니까 5일 준비기간을 준다. 그래서 6.15 이렇게 딱 외웁니다. 6.15. 그래서 1항을 봅니다. 임대차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줄을 쳐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과할 수 있다 줄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내려서 2항 1호에 보니까 쭉 가다가 임대인이 줄치고 해지 통과를 한 경우는 6월 동그라미 치고 끊습니다. 임차인이 줄치고 통과를 한 경우는 1월 동그라미 치고, 동산 줄치고 5일 동그라미 치고, 동그라미 3개 쳤죠. 6.15. 자, 알증입니다. 기간은 약정이 없는데 저는 언제든지 해지 통과를 할 수 있고 6.15가 지나면 끝난다. 배려기한 6.15입니다. 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단기 임대차 종속 기간은 안 봐도 됩니다. 479페이지 넘어서 임대인의 의무를 봅니다. 임대인의 의무는 아까 요 봤다, 그죠? 임대인은 사용 수익을 하게 할 것을 약정했으니까 무슨 의무를 진다?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건물을 불편함이 없도록,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용 수익을 하게 해줄 채무를 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게 임대인의 의무지.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의 의무는 사용 수익을 하게 하려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으로 하여금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려면 뭘 해야 될까? 일단 점유를 이전해야 되겠죠? 그 점유 이전 의무를 질 것이고, 또 고장이 나면 어떻게 돼요? 고쳐줘야 되겠죠? 수선 의무를 질 것이고, 수선 의무를 질 것이고. 근데 수선 의무를 임대인이 지는데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수선을 해가지고 비용이 들었다면 그 비용도 뭐야? 돌려줘야 되겠죠? 돌려줘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제가 제3자 A가 무단으로 침해해서 임차인의 건물 사용을 방해하면 또 임대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3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를 청구해서 이 사람을 쫓아내줘야지. 그래야 임차인이 또 건물을 사용할 거 아니야. 그런 걸 쭉 따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목적물 인도 업무를 질 것이고, 고장이 나면 고쳐줘야 되니까 수선 업무를 질 것이고, 방해자가 나타나면 방해 배제를 해서 임차인으로 하여금 사용 수익을 하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해줘야 되니까 방해 배제 업무를 질 것이고, 이런 걸 쭉 따라가면 됩니다. 자, 이제 봅시다. 양가 1번 목적물 인도 업무 타이틀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양가 2번 수선 업무줄 치고, 그래서 동가 1번 임대차 기간 중 목적물의 줄을 쳐 사용 수익을 함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하여야 할 적극적 의무를 내용을 한다. 그러니까 전기나 수도가 고장나면 임대인이 고쳐줘야 된다 이런 뜻이죠. 고쳐줘야 된다. 그런데 동그라미 2번 내려서 그러나 특약이 없는 한 줄을 칩니다. 임차인의 특별한 용도를 위한 사용 수익에 적합한 구조를 유지하게 할 의무까지는 없다. 그 말은 갑의 건물을 의리 빌려가지고 횟집을 하고 싶다. 그럼 횟집을 하기 위해서는 특수하게 뭐가 필요하지? 수족관도 있고 주방 설비도 갖춰야 되고 간판도 달아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임대인이 해줄 필요는 없다 이런 뜻이요. 그 다음 내려서 동그라미 3번 봅니다. 임대인에게 기책사유가 있는 훼손의 경우는 물론이고 줄을 칩니다. 임대인에게 기책사유가 없는 훼손의 경우도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 줄 치고. 그러니까 임차인이 사는 동안에 뭐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지붕 한 켠이 날아갔다든지, 아니면 태풍이 불어가지고 뭐 지붕이 날아갔다든지,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수도가 파손됐다든지, 임대인이 잘못이 아니잖아. 하더라도 고쳐줘 안 고쳐줘? 고쳐줘야지. 그래서 임대인에게 기책소유가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 그 다음 넘어서 그럼 어느 정도가 돼야 수선 의무가 있느냐? 판례를 봅니다. 480페이지 임대인 제일 위에 있는 판례요.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임대차 목적물의 파손 장애 정도 줄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해야 고쳐줄 의무가 있냐? 셋째 줄 끝으로 봅니다.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 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거기만 줄이시면 돼. 그러니까 무조건 수선을 다 해주는 게 아니야.
뭐 약간의 화재가 있더라도 뭐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하는데 뭐 전혀 지장이 없다면 그런 것까지 수성해 줄 의무는 없다. 그것도 역시 누가 판단하는 문제죠? 담당 판사가 알아서 판단하는 문제니까 우리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겠죠. 예? 뭐 소송마다 다 달라질 것이니까.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법이 중요합니다. 수선 의무,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특약에 의하여 배제하거나 면제하거나 임차인이 부담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줄치고, 이게 이제 수선 의무 면제 특약인데 주로 보면 이게 이제 원상복구 특약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를 보니까 특약 조항에 기간 만료 시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복구하여 반환키로 한다 하는 특약 조항이 들어있더라고. 그러면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하노라? 임차인 네가 고치도록 나가라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고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한다? 임차인이 부담한다 이런 뜻이죠. 그것이 원래는 법률상으로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만 임차인이 특약을 맺어가지고 수선 의무를 떠안기로 하더라도 관계없다. 그러니까 임대료를 뭐 조금 싸게 받는 조건으로 임차인 네가 고쳐가면서 쓰라 하니까 임차인이 좋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때는 고장이 나면 누가 고쳐야 된다? 임차인이 고쳐야 됩니다. 그럼 이 임대인의 수선 의무 면제 특약, 이 면제 특약이 어디까지 면제가 될 거냐? 이거는 뭐 소규모 수선에 하나는 것이지 대파손이라든지 기본적인 설비 교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선 의무 면제 특약이 있더라도 누가 고쳐야 된다? 그건 임대인이 고쳐야지 임차인 네가 고치라 이렇게 떠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판례를 봅니다. 임대인의 수선 의무 면제 특약 시 면제되는 수선 의무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 어느까지 이제 면제가 될 수 있냐 하는 건데, 넷째 줄 끝머리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 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인 설비 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됐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수선 의무 면제 특약이 있더라도 거기까지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방해, 재검. 아까 임차인이 사는 동안에 제3자가 침해해서 건물 사용을 방해하고 있다. 그럼 임대인도 뭐야? 나서가지고 적극적으로 애를 쪼가내가지고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에 비용 상한 의무.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 안 고쳐주니까 답답한 임차인이 그 건물이나 수도나 전기나 뭐 공사 비용을 들여서 고쳤단 말이지. 그럼 그 공사 비용은 당연히 받아간다 못 받아간다? 받아가야지. 그러니까 임대인은 수선 의무 면제 특약을 하면 필요 없지만 면제 특약이 없다면 비용을 돌려줘야 되겠죠. 비용 반환 의무를 진다. 비용은 뭐 우리가 맨날 봤던 거 필요비, 유익비 두 가지가 있죠. 근데 이제 차이점은 첫째 줄 보존 수선 개량을 위한 비용 줄치고 요 위에다 필요비를 적고 보존 수선 개량을 위한 비용이 뭐다? 필요비죠. 전기, 수도, 뭐 가스 이런 거 설비 뭐 이런 수선 비용 이런 겁니다. 그 필요비는 곧 동그라미 치고 임대인에게 대하여 상한을 청구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곧 이 말이 중요합니다. 즉시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즉시. 이것이 점유권에서 배운 거 좀 차이죠. 점유권에서는 필요비든 유익비든 목적을 반환시에 받았죠. 그런데 임대차에서는 필요비는 투입 즉시 받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뭐 전기, 수도 공사를 했다 그러면 바로 그냥 돈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유익비를 지출하였다면 줄치고, 유익비는 항상 뭐야? 기간 만료 시, 이거는 우리 가수원에서 본 거하고 똑같습니다. 점유권에서 본 것처럼 기간 만료 시 증가된 가치가 현존한다는 전제하에 목적물로 돌려받는 회복자, 즉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서 투입비용 또는 증가된 가치를 받아간다. 그런데 안 들어주면 이거는 목적물에 투입된, 즉 관련성이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나도 버틸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까지가 비용 상환 의무입니다. 담보 책임은 크게 안 봐도 됩니다. 아까 매매에서 배운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에 임대인의 보호 의무 줄치고, 이거는 통상적인 임대차에서는 보호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숙박업이라든지 찜질방처럼 공중적객업소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보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장 대표적인 판례가 유인숙 판례죠. 그죠? 갑이라는 유인숙 주인이 1층 입구에 지금 안내데스크에서 있고요. 그 다음에 2층에 손님이 3명이 지금 투숙을 해 있습니다. 손님 3명이서 유인숙에서 하루 이틀 밤 자고 가는 것도 임대차다 아니다. 임대차죠. 단기 임대차 아닙니까? 방을 사용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그 방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임대차거든. 그런데 이웃집에서 불이 나가지고 옹기 붙은 거예요. 임대인의 잘못이 있는 건 아니죠. 할지라도 임대인은 무슨 의무가 있다? 손님들을 대피를 시키고 보호를 해줄 때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불이 나면 자기가 1등으로 놔야 돼? 마지막으로 놔야 돼? 마지막으로 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겁이 나가지고 1등으로 나와가지고 그냥 불이야 소리만 지르고 있다. 그런데 3층에 있는 손님들이 대피를 맞아 죽었다고. 그럼 내가 불리는 건 아니지만 그 사망에 대해서 임대인도 책임을 진답니다. 유인숙 할머니도 책임을 지라 이랬죠. 유인숙 숙박업 같은 경우죠. 그때는 책임을 진다. 그
그래서 그 동안에 이번에 보니까 일시적 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경우에 해당하는 숙박업 경우, 숙박계약의 경우에는 숙박업자 임대인은 고객의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시설 제공을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고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돼 보험으로 부담한다. 따라서 보험을 다 하지 못하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일반적 임대차에서는 보험은 없습니다. 넘어가서 임대인의 권리는 뭐 차임집 청구권 이거는 대충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임차인의 권리 이것도 중요하죠. 그지? 시험에서는 임차인의 권리가 중요합니다. 임차인의 권리는 따지고 보면 임대인의 의무가 되는 거예요. 임차인의 권리를 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임차권인데 동안 1번 사용수익권 줄치고 가격이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첫째 줄 성질에 의한 용법에 따라 줄치고 아까 여기서 건물을 빌려서 중개사 사무실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계약을 맺었다면 중개사 사무실로만 사용해야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사무실을 빌려줬더만 한 두세 달 뒤에 가서 보니까 음식점을 하고 있더라. 그러면 주인하고 약속을 위반한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임차권의 대항력 줄치고 이는 앞에 왔죠. 그지? 그래서 개념에서 동안의 B번 임차권은 줄쳐 채권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 말은 약한 거리다 말이죠. 그래서 제3자에 대해서는 임차권으로 대항을 못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아까 어떨 때는 대항할 수 있죠? 임차권 자체에 등기를 하거나 아니면 토지 임대차의 경우에는 그 자체에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지상 건물에 등기를 마치면 대항이 생긴다. 아까 주정관계 얘기했죠. 그걸 그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원회 부동산 임차권의 등기 줄치고 그리고는 621조 2항을 보니까 임대차를 등기한 때는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 제3자가 실질적으로 뭐야? 신소유자가 될 거예요. 그에 대해서 핵심. 그 다음 넘어서 D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 줄치고 622조 아까 우리 봤죠? 그지? 이것은 뭔가 아닙니까? 건물을 지을 목적으로 어리 갑의 땅을 빌렸고 그리고 지은 건물 등기를 마쳤다. 그러면 건물은 주, 임차권은 종이기 때문에 주에 등기를 하면 그 효력에 어디 미친다? 종에도 미치고 건물에 등기하는 순간 임차권에도 뭐가 생긴다? 즉시 대항이 생긴다 그랬죠? 그 이야기입니다. 622조죠. 그래서 이란을 보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줄치고 밑에다 종 이렇게 적고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줄치고 그 밑에 줄 임차인이 줄을 쳐 지상 건물을 등기한 때 줄치고 밑에다 주 적고 주에 등기를 하면 종은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 대해서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주정한 이야기죠. 그래서 대항이 발생하는 것이 두 가지다. 임대차는 두 가지. 그 다음에 이제 내려서 주택임대차는 좀 다르죠. 그래서 483페이지 제일 밑에 리얼을 봅니다. 주택임대차와 상임대차는 아까 우리 봤죠. 주택은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고 상가는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이 생긴다. 그 대항력 이야기고요. 그 다음 넘어서 두 번째 임차권의 권리 중에서 중요한 게 비용상한 청구이죠. 아까 이것도 봤다 그지? 비용은 아까 필요비도 있고 유익비도 있는데 필요비는 전기수도 수리비용이죠. 즉시 받아가고 유익비는 기간 만료 시에 받아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동안 1번 필요비 상한 청구권 동안은 미연을 봅니다. 유익비와 달리 필요비는 지출한테 즉시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현존 여부를 따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유익비 상한 청구권 유익비는 뭐 아까 우리가 저 가수할 때부터 길 닦는 비용 뭐 이런 거죠. 길을 닦았다든지 건물을 증축했다든지 이래가지고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 유익비인데 이거는 기간이 만료돼야 됩니다. 기간이 만료돼야 되고 그리고 기간 만료 시에 증가된 가치가 현존하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판례가 몇 개 보이죠. 그 484페이지 중간에 그 밑에 판례 보니까 임차인이 지출한 간판 설치비가 유익비인지 여부 이렇게 돼 있죠. 그건 유익비로 보지 않습니다. 유익비라는 것은 저는 우리 가수원 보다시피 길이 없는 가수원에 길을 닦았는데 5천만 원 비용이 들어갔는데 가치가 한 7천만 원 올랐다. 요 길은 그 토지에 꼭 필요한 물건이죠. 따라서 길 닦는 비용은 유익비가 됩니다. 섬에 있는 비용이죠. 그런데 건물을 빌렸는데 임차인이 횟집을 하기 위해서 간판을 씌웠다. 이 간판은 임차인의 영업을 위한 특수 목적에 필요한 것이지 그 건물에 꼭 필요한 물건이 아니다 말이지. 따라서 이런 것들은 유익비로 보지 않습니다. 그건 나갈 때 철거해야지 간판 비용 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그래서 넷째 줄에 봅니다. 간판은 건물 부분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유익비는 이 길에 토지에 길을 닦는 것처럼 토지 값을 증가시키거나 개량을 위해서 들어간 이 길 닦는 비용은 유익비가 되지만 간판은 뭐 그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개량을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유익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간판 설치비는
받아갈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데 니은은 뭐냐면 이 주유소 할 때 본 거예요. 주유소를 빌렸는데 주유기를 교체를 했다. 주유기는 독립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비용 상환 청구이 아닙니다. 독립물이기 때문에 나갈 때 팔고 나갈 수 있고 밑에 탱크를 교체했다. 이거는 뭐야? 부합물이죠. 탱크는 교체되는 순간 건물 소유권이 흡수되기 때문에 이때는 비용을 받아 나가면 되죠. 그러니까 비용 상환 청구는 교체된 그 비용이 흡수되어 가지고 하나로 부합이 되어 있을 때 비용을 받아가는 겁니다. 부합이 돼. 구성부분이 되어야 된다는 말 그런 뜻이죠. 구성부분이 되어야 비용 상환 청구의 문제되지. 벨기에 독립된 물건으로서 임차권자가 소유권을 가질 때는 비용을 청구하면 안 돼. 그때는 사세요. 이렇게 매수 청구를 해야 되겠죠.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 니은 이야기고요. 그 다음 띠것에 유의비 상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가액의 일정가가 현존해야 된다. 현존 동안을 치고. 그 다음 리얼. 유의비는 줄을 쳐 임대인이 실제 지출한 금액과 가치 증가액 중 선택하여 상환할 수 있다. 줄치고. 맨날 우리가 봤던 거 말아닙니까? 투입된 비용 또는 증가된 가치 중 한 개를 선택적으로 회복자가 선택해서 돌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내려가서 미음. 유의비는 계약이 종료한 때 비로소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줄 유치권을 행사할 수 그러니까 유의비 상환 청구는 행사할 수 있다. 근데 안 두면 나도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유치권 행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 밑에 보니까 임대인의 청구에 따라서 유의비 상환에 상환하는 기간을 허용할 수 있는 바 이래 돼 있죠. 유의비 상환에 상환하는 기간을 허용할 수 있는 바 이 기간이 허용가 되면 유의비 상환 청구는 이행기에 도달하지 않는 걸 보고 유치권은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이행기가 도래했을 때만 주장할 수 있죠. 이런 뜻이에요. 길 닦는 비용이 5천 들어갔고 증가된 가치가 7천인데 기간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돈을 받기 전까지는 건물을 돌리지 안 돌리죠. 안 돌리고 버티겠죠. 토지나 건물을 안 돌리고 버틸 거예요. 그런데 임대인은 돈을 줘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어. 그래서 법원에 가서 판사님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이 비용에 대해서 3개월간 기간을 늦춰주세요. 된 거예요. 3개월. 3개월 유예를 신청했고 유예 기간이 허용가 되면 변제기가 3개월 늦춰지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발생하는 유치권은 어떻게 된다? 소멸한다. 이런 뜻입니다. 유치권은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변제기가 도래했을 때만 주장할 수 있죠. 그런데 변제기가 3개월 유예가 돼버리면 아직 변제기가 3개월 남았기 때문에 3개월 뒤에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지. 지금 현재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하는 말이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행사기간. 첫째 줄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한 후 6개월 내에 행사 줄치고. 그래서 이제 수도나 전기를 고쳤는데 돈을 안 주니까 임차인도 집을 이사를 안 나오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임대인이 와서 사사 꼬시는 거야. 내일 아침에 이사 들어올 사람이 이제 생겼으니까 오늘 저녁쯤으로 이사를 나가주세요. 그러면 내가 내일 아침에 들어온 사람한테 돈 받아가지고 즉시 계좌 이체를 해줄게. 그리고 계좌번호를 달라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임대인의 말을 믿고 계좌번호를 이제 건네주고 이사를 나간 거예요. 목적물의 점유가 내 손을 떠난 순간 우리가 가진 유치권은 뭐야? 바로 소멸하죠. 근데 그 다음날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몇 개월? 6개월이 지나면 돈 못 받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돈 받기 전까지는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가고 버티고 있으라 이 말이지. 못 버티고 나가버리면 6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그 비용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재건. 관하여가 무슨 말이에요? 개연성이 있단 말이죠. 개연성이 가진 재건이기 때문에 유치권을 가진다. 그리고 띠가 비용상환 청구를 하는 게 임의규정이다. 그래서 아까 우리 원상복구태가 봤죠. 그래서 둘째 줄 거머리 임대차 종료 시 건물을 원상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맹도하기로 약정했다면 고장이 나면 어떻게 나가라? 임차인이 고쳐놓고 나가라 이 말이죠. 그래서 고치는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포기태가하고 같은 거예요. 따라서 이때는 비용을 포기하기로 한 걸 보기 때문에 임차인이 비용을 들이더라도 비용을 받아간다 못 받아간다 못 받아가. 비용을 못 받아가니까 나가려면 나가야지. 비용 받기 전에 못 나갑니다 라고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이런 뜻이죠.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넘어가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것도 중요하죠. 486페이지.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건 우리가 전세권에서 봤습니다. 전세권에서 주유소를 가지고 연습했을 거예요. 동매부 이렇게 연습했죠. 동매부. 다시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고 봅시다. 갑의 주유소를 임차인이 3년 기한으로 임대차로 빌렸어. 근데 그 주유소 보니까 지상에는 주유기가 있고 지하에는 유류지장 탱커가 있더라. 탱커는 부합물, 주유기는 숙제, 독종 부속이랬죠.
독립물이면서 종물이면서 부속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땡거는 부하물이니까 딱 교체되는 순간 소유권이 그냥 가반대로 흡수돼 버려요. 그래서 기간 끝나고 나갈 때 임차인은 땡거 사세요는 안 되겠죠. 아까처럼 필요비나 유익비 비용을 받아놔야 돼. 그런데 주유기는 다릅니다. 주유기는 독립물이기 때문에 3년 기간이 끝나기 전에 1년쯤 지난 시점에서 주유기가 고장이 난 거예요. 고장이 나면 영업이 안 되니까 교체를 해야 되겠죠? 근데 말 그대로 이 고장난 주유기는 임대인 것이니까 남은 걸 내가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교체하는 과정에서 고장난 주유기는 값일 거예요. 교체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교체했다. 교체도 좋습니까? 하니까 값이 좋다 했다든지, 아니면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매수를 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럼 교체된 주유기는 독립물이기 때문에 그 소유권이 임대인에게 흡수가 안 돼. 이건 누구 거예요? 임차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이 만료되고 나갈 때 내 거니까 어떻게 할 수 있다? 필요하면 내가 떼갈 수도 있고, 필요 없으면 뭐야? 그 부속물인 주유기를 사세요. 이렇게 부속물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말이 청구이지 실제로 이 성질이 뭐야? 행성권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뭐 된다? 사세요 이러면 임대인한테는 선택권이 없어. 자동적으로 뭐 된다?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매매 대금은 시가 상당액으로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요 가지가 이제 우리가 평소에 봤던 뭐야? 동의를 받아서 교체한 부속물이거나 직접 매수한 부속물은 나갈 때 뭐 할 수 있다? 팔고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동매부 이렇게 본 거 아닙니까? 기간이 만료돼야 돼. 만료가 안 되고 중간에 2기 이상 연체해서 쫓겨나가는 사람 팔고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동매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디를 보시냐? 의 부분에 보니까 부속한 물건이 주로 임차물의 구성 부분이 되면 이거는 뭐야? 구성 부분이 됐단 말은 부합이 됐다는 뜻이죠. 그때는 임대인의 소유권에 포함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비용 상한 문제가 생긴다. 그게 아까 땡거 이야기, 땡거. 그런데 부속물은 그게 아니고 이 경우에 넘어가서 부속물이란 487페이지 제일 밑으로 내려서 요건을 보세요. 여기서 부속물이란 건물이나 공작물의 부속된 부분에서 줄였죠.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 부분으로는 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는 물건. 그래서 아까 주유소의 주유기 같은 겁니다. 그것이기 때문에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부속된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우리 간판, 수족관 이런 것들은 건물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특수 목적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부속물로 보지 않습니다. 팔고 나갈 수가 없다 이 말이죠. 해당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니은으로 내려서 부속 매수 청구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며 줄치고, 어쩌면 우리가 토지 임대차에서는 갱거지, 지상물 매수 청구를 행사하고 건물 임대차에서는 동매부, 부속 매수 청구를 행사한다 그랬죠. 임차권자의 성질이 말이죠.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D가 부속 매수 청구는 임대차 종료 시에 인정 줄치고, 이때의 종료는 만료를 말하는 거예요. 기간이 순조롭게 끝내야지. 그렇죠.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해지되었다면 이게 뭐예요? 아까 2기 이상 연체했다든지 용도를 위반해서 쫓겨나간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팔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속 매수권 행사의 효과는 뭐예요? 성질이 행사권이 되어 있죠? 행사권이기 때문에 그 밑에 쭉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매매 계약이 성립한 경우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행사권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매매 계약이 체결된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럼 어떤 전제 조건을 갖춰야 되느냐? 487페이지 저 위로 올라가서 둘, 넷, 다섯 번째 줄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줄을 쳐 임대인의 동의에다 동감치고 동의를 받은 경우라든지 그 밑에 줄 임대인부터 매수한 부속물 매수 동감치고 매수. 그래서 동의를 받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서 교체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매수해서 부속시킨 그 부속물은 팔고 나갈 수 있다. 동매부입니다. 이런 전제 요건을 갖추면 그래서 기간이 만료돼야 되고 동매부를 갖춰야 되고 그리고 성질이 행사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다. 중간에 쫓겨나는 사람은 팔고 나갈 수 없고 주유기처럼 그 주유소라는 물건에 꼭 필요한 물건은 부속물이지만 임차인의 개인적 영업을 위한 특수 목적을 위한 것은
팔고 나갈 수 없다. 뭐 사진관을 하기 위한 조명 설비라든지 음식점을 하기 위한 주방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팔고 나갈 수가 없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 넘어서 488페이지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것도 중요하죠. 그죠? 이거는 우리가 지상관에서 이미 봤습니다. 갱거지 이렇게 연습한 거 있죠. 그걸 그대로 가져오시면 돼요. 갱거지 한번 볼까요? 이거는 토지 임대차에서 문제가 됩니다. 갑이 토지를 을이 임대차로 빌렸고 그 위에 건물을 지었고 그런데 기간이 만료가 되었고 만료될 당시에 지상 시설물이 현존하고 있다. 그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말해서 임차인이 임대인 보고 뭘 한다? 다시 한 번 더 빌려주세요. 이렇게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전제요건을 갖춰야 돼. 만기가 돼서 끝나야 되고 지상 시설물이 현존해야 갱신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갱신 청구권은 말 그대로 청구이기 때문에 꼭 지상물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매수 청구권의 성질이 뭐다? 행성권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뭐가 된다?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매매 대금은 시가 상대응을 하는데 시가에 대해서 다툼이 있으면 누가 정한다? 법원이 알아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팔고 나서 지상물은 종류에 제한이 없습니다. 종류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이 말이죠.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든 경제적 가치가 있든 없든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지은 건물이든 안 받고 지은 건물이든 관계없어. 살아야 이러면 무조건 사야 돼. 건물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다. 성질은 행설거이다. 이거 갱거지. 갱거지 답입니다. 갱신을 청구해보고 1단계 거절을 당하면 그 다음 단계로서 뭐라?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해서 팔고 나갈 수 있다. 그것이 토지 임대차에서만 문제돼. 건물 임대차는 동매부, 토지 임대차는 갱거지. 488페이지. 의의를 봅니다. 건물대 공작물 소유, 식목, 체험 목적으로 한 줄을 칩니다. 첫째 줄과 덩어리. 토지 임대차에서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 줄치고 지상 시설물이 현존하면 줄치고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 청구가 아니다. 그 밑에 줄 성질은 뭐 행성거이다. 자동적으로 매매 계약이 성립한다. 뭐 이런 말이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니은에 이거는 편면적 가행 규정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포기하는 특약을 맺더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 같으면 그거는 효력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489페이지 넘어와서 요건 봅니다. 기업, 아주 중요한 판례죠. 기업 판례가. 기간에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서 줄치고 임대인이 해지통을 한 경우에 줄치고 임차인은 바로란 말이 중요한 거야. 바로가 뭐냐면 즉시 말이죠. 밑에 계약 갱신 청구 유무에 불구하고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줄치고. 이제 왜 이게 중요하냐면 아까 우리가 6.15 이야기했다. 그죠? 6.15. 기간이 정함이 없는 임대차는 언제든지 해통을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해통을 하면 6개월 뒤에 끝난다 했거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보시면 돼요. 내용이 이런 거예요. 갑의 토지를 빌려서 임차인이 그 위에 건물을 지었는데 요 임대차가 기간이 없는 임대차더라 이 말이죠. 기간이 없으니까 양당사는 언제든지 해통을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누가? 임대인이 해통을 해요. 임대인이 해통을 하면 6개월 뒤에 끝날 거 아닙니까? 6개월 뒤에. 6개월 뒤에 끝난다. 그 임차인이 6개월 뒤에 나갈 때 다시 갱신을 청구하고 거절을 당하고 이런 전제 조건이 필요하냐 이거지. 필요 없다. 왜 필요 없을까? 임대인이 나가주세요. 해지를 통보했다는 그 행동 속에 이미 갱신 거절 여사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임차인이 갱신을 청구할 필요 없고 거절을 당할 필요도 없이 6개월 뒤에 나가면서 즉시 뭐라 할 수 있다? 당신 땅에 있는 내 건물을 사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 갱거지가 필요 없다는 뜻이죠. 임대인이 해통을 한 경우입니다. 임차인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해통을 한 경우야. 임대인이 해통을 하면 그 통보 속에 이미 갱신 거절 여사가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로 갱신을 청구할 필요는 없다. 이런 논리예요. 그 기억 판례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 내려서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물 줄치고 이건 아까 뭐야? 종류에 아까 제한이 없다 이랬죠. 어떤 건물든 관계없어요. 그래서 뭐 셋째 줄에 동의를 얻어서 신청한 것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그 밑에 줄 뭐 무허가 건물도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건물에 건조장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되고 그 밑에 줄 경제적 가치 여부도 안 따진다 이런 말이 나와있죠. 그죠? 쭉쭉 읽으시고 어떤 건물이든 사라 이러면 사야 됩니다. 자, 넘어서 D가 지상물의 소유자만이 매수 청구를 한다. 그럼 당연한 거지 뭐 건물 주인이 팔고 나가는 거지. 그럼 누구에게
그래서 리얼, 매수 청구의 상대방은 줄치고, 그리고 셋째 줄 끝머리, 임차인이 토지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대항할 수 있다면 새로운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해서도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다 줄치고. 그리고 이런 거죠. 매수 청구권자는 건물의 소유자가 될 것이고, 상대방은 현재 토지 소유자가 되겠죠. 그런데 임대차 기간 만료 후에 땅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백이 이제 신소유자가 됐단 말이죠. 그럼 신소유자가 나가라 했을 때도 임차인은 뭐라 안 된다? 대항력이 없으면 신소유자에게는 건물 사세요 안 됩니다. 이건 안 되는 거고, 대항력이 있으면 어떻게 돼? 대항력이 있으면 신소유자에게도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고, 그게 대항력 아닙니까? 그래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자는 그 이후에 땅의 주인이 바뀌더라도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 내려가서 또 하나 매수 청구권 행사의 효과, 옆에다 행성권 이렇게 적고, 따라서 기업, 매수 청구권 행사에 의해서 임대인과 임대차 사이에서는 자동적으로 매매가 성립이 됩니다. 매수 가격은 아까 시가상당이라 했죠. 그렇게 줄치고, 그 다음에 디귿으로 내려와서 자동적으로 매매 계약이 체결되니까 임대인이 매매 대금을 지급하는 것과 임차인이 건물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은 무슨 관계에 있다? 동시행의 관계에 있다. 이런 뜻이죠.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 바로 넘어가서 임차인의 의무. 임차인의 의무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차임 지급 의무인데, 기억의 둘째 줄, 차임 지급 의무는 임대차 계약의 불가결의 요소다. 그러니까 차임은 반드시 줘야 된다. 이런 뜻이죠. 니은에 차임을 반드시 돈으로 줄 필요는 없죠. 뭐 미고기나 물건을 줘도 관계없고, 미국 쌀, 뭐 콩 이런 거 줘도 관계없죠. 그럼 띠가 차임 지급 시기 줄치고, 둘째 줄 끝은 후급이 원칙 줄치고, 매달 주기로 했으면 월말에 주면 되고, 매년 주기로 했으면 연말에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정감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얼마를 올리든 얼마를 내리든 제한도 없습니다. 그것이 또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가 다르죠. 주택이나 상가임대차는 뭐야? 5% 이상을 못 올리죠. 내리는 건 제한이 없지만, 그지? 근데 민법상 임대차는 얼마를 올리든 얼마를 내리든 관계없습니다. 정감폭에 제한이 없다. 그 다음 넘어서 디귿. 정액 또는 감액 청구권은 행성권이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임대인이 뭐 30만 원 올려주세요. 이렇게 정액을 청구하면 임차인은 청구한 때로부터 올려줘야 되는데, 만약에 금액에 대해 다툼이 있으면 법원이 정하고, 법원이 정하더라도 판결이 난 때부터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올려달라 한 때를 소급해서 올려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행성권이다 하는 말이 당연히 정액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얼에 보니까 따라서 자임 불감액 특약은 무효이지만 줄을 칩니다. 자임 불정액 특약은 유효다 할 것이다. 줄치고, 감액 정액 구별 잘 하시고, 자임 불감액 특약은 자임을 못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임차인한테 불리한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무효입니다. 근데 자임 불정액 특약은 못 올리도록 하는 특약이죠. 못 올리도록 하는 특약은 임차인한테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유효다 이 말입니다. 근데 불정액 특약이 있더라도 올릴 수 있다는 판례가 중요하죠. 그래서 내려서 밑에 판례를 봅니다. 줄을 쳐. 자임 불정액 특약이 있는 임대차에서도 사정 변경으로 인한 자임 정액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이렇게 되어 있다. 적극돼 있죠. 그 말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임을 못 올리도록 특약을 맺었다 할지라도 당사자가 특약을 맺고 나서 사정 변경이 생겼다. 현저하게. 그럴 때는 못 올리도록 특약을 맺었다 할지라도 올릴 수 있는 걸로 인정합니다. 그 판례 잘 보시고. 차임 연체 이거는 뭐 기억해 보니까 2기란 말이 보이죠. 둘째 줄에 2기 동안 치고 2기 차임액을 연체하면 즉시 해지할 수 있다. 2기는 2번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2번은 연속해서 꼭 2번이 될 필요 없어요. 전체 기간을 통틀어서 2번입니다. 그 정도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학부책 이름 안 봐도 됩니다. 넘어서 성간주의 의무 및 통지 의무, 이것도 타이틀만 보시면 돼요. 성간주의 의무는 우리가 유치권할 때 안 봤죠. 그죠? 남의 물건을 점유하는 사람은 내 물건보다는 좀 더 신경을 써서 관리해라 이런 뜻이고, 그리고 건물을 사용하는 동안에 제3자가 들어와서 뭐 소유권을 주장한다든지 이럴 때는 또 그 즉시 또 임대인에게 통지해 줄 의무가 있다면 이런 제시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양도와 전대에 대해서 보는데, 이 양도 전대도 동의를 얻은 경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가 중요합니다. 동의를 얻지 않는 경우, 이걸 우리가 나중에 무단양도 전대다 할 거예요. 무단양도 전대를 잘 보셔야 돼. 그것만 잘 보시면 되고, 그래서 양도 전대를 좀 보고 갑시다. 갑의 건물을 우리 임대차 계약 맺고 3년간
월 100만 원에 보증금 1억을 걸었다. 근데 임차인이 1년쯤 지난 이후에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그럼 임차인은 가장 급선무가 뭐죠? 보증금 1억을 회수해서 나가는 건데 기간이 2년이 남아있으니까 임대인이 보증금 안 돌려줄 거 아니야. 이때 임차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지? 제3자 변에게 이 임차권을 양도할 수도 있고 전대차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빌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뭐 남은 기간 2년 동안 보증금 1억 받고 월 100만 원씩 받는 걸로 하고 다시 뭐 전대차나 양도를 해서 보증금 1억을 회수해서 나갈 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임차권은 물건이다 채권이다. 채권 약한 거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양도나 전대를 할 수는 없고요.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임대인의 동의가 하는 역할은 효력 요건이 아니고 대항 요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설령 동의를 안 받고 양도전대를 했다. 이걸 뭐라죠? 동의를 안 받고 양도전대한 것을 무단양도, 무단전대라고 하는데 이 동의를 안 받은 무단양도전대차도 그 동의 자체가 효력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의 양도전대차 계약은 그대로 효력이 있는 거예요. 동의를 안 받아도 유효입니다. 유효. 여기서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임차권의 양도전대는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므로 동의 없는 양도전대는 유효다 이러면 틀린, 아니 무효다 이러면 틀린 말이 돼. 유효입니다. 유효인데 아까 동의는 대항요건이죠. 그러니까 대항요건을 못 가지고 동의를 못 받았다는 건 대항요건을 못 가졌단 말이에요. 대항요건을 못 가졌기 때문에 임대인이 이 전차인에게 나가라 했을 때 전차인이 이 전대차는 유효니까 못 나갑니다 라고 대항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대항을 못하니까 쫓겨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전차인이 지닌 안정, 불안정 저 두 사람 사이에서는 계약이 유효지만 그 유효인 계약을 가지고 임대인에게는 주장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전차인이 지닌 아주 불안전한 지에 있고 따라서 전차인의 집 안정을 위해서 동의를 얻어줄 의무를 지는데 동의를 만약에 못 얻어주면 그때는 전차인은 임차인과 맺은 요 전대차 계약을 막을 수 있다. 해지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즉 말해서 담보 책임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요 가지가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는 동의 없음을 이유로 임대인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다? 나가라 이렇게 해지를 선택할 수도 있고 또 해지를 하지 않고 계속 차임을 청구할 수도 있고 요거는 임대인이 선택을 하는 문제예요. 해지를 하든 안 하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요겁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전차인의 점유는 적법 점유야 불법 점유야 내 동의도 없이 내 토지를 내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니까 임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전차인의 점유는 무단 전차인의 점유는 불법 점유. 그럼 그 불법 점유를 문제 삼아서 그 건물을 내한테로 바로 돌려달라. 직접 반환을 청구할 수 있냐 하는 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냐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공식처럼 알고 있습니다. 해지를 한 경우하고 안 한 경우를 나눠가지고 해지를 한 경우에는 되고 해지를 안 한 경우는 안 되고 해지를 한 경우에는 되고 해지를 안 한 경우에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해지를 한 경우에는 임차권이 소멸했죠? 소멸했다는 것은 사용수익권이 임대인 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따라서 사용수익권을 넘겨받는 임대인은 직접 임차인 보고 내 건물을 돌려주고 나가라 이렇게 직접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해지를 안 한 경우에는 아직까지 임차권이 살아있다는 뜻이죠. 그 말은 사용수익권을 임차인이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고 임차인에게 돌려주고 나가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지만 내한테로 돌려달라 이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해지를 한 경우에는 임차권이 소멸했기 때문에 이번 달부터 임대료 100만 원이 안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전차인이 점유하는 동안에 임대인은 매달 100만 원씩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고 해지를 안 한 경우에는 임차권자가 그대로 살아있고 차임을 계속
돈 100만 원 매달 받고 있기 때문에 병이 살고 있는 동안에도 가분 손해본 건 없죠.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조심하시고. 요 가지가 무단양도 전대입니다. 무단양도 전대를 보십니다. 무단양도 전대. 책을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냐 하면 495페이지 개념이 나와 있죠. 양도는 그냥 임차권을 배한테 팔고 자기는 빠지고 그 자리에 병이 들어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첫째 줄 임차권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계약이 양도고요. 그 다음에 내려서 전대는 임차권은 그대로 있고 내 임차권을 기반으로 해서 바탕으로 해서 내 책임하에 내 이름으로 내 권한 범위 내에서 다시 한 번 더 빌려준다고 뭐야 전대차입니다. 전대차이기 때문에 요걸 바탕으로 해서 여기 존재하기 때문에 그림이 복대례와 똑같은 거예요. 을의 임차권을 바탕으로 해서 병이라는 전차권이 하나 더 생겼다. 기존 임차권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하고 무슨 관계? 모자 관계로 연결되기 때문에 자권인 전차권은 모권인 기존 임차권을 초과할 수 없어. 그래서 기간도 남은 2년을 초과하면 안 되고 금액도 보증금 1억, 차임도 보증금 100만 원 초과하면 안 돼. 초과하더라도 임대는 책임 안 지는 거예요. 거기 이제 전대입니다. 전대.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사용 수익을 하도록 빌려주는 것이 전대차 계약이다. 자, 넘어가고. 근데 양도나 전대를 할 때 뭘 하려 했지 아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양도나 전대를 하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줄치고. 근데 그 동의는 효론 요건이 아니고 대항 요건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니은으로 내려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를 하여 목적으로 사용케 한 경우에 끊고 그 밑에 줄 대항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줄치고 그 밑에 줄 양도 또는 전대 당사자 사이 계약이 무효라는 의미는 아니다. 줄치고 말이 좀 어렵게 되는데 그냥 간단히 줄이면 동의를 안 받고 양도 전대를 하더라도 효력은 주는데 단지 대항을 못할 뿐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동의는 효력 요건이 아니고 대항 요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 밑에 판례 박스에 나와 있는 판례는 뭐냐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 없이 제3자 임차물을 사용 수익하도록 하는 행위가 줄을 칩니다.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 말이 중요하죠. 그때는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권이 있는지 여부 소곡되어 있죠. 그럼 해지를 못한다는 뜻인데 여기 이제 그 유명한 가구점 판례예요. 가구점. 그 판례 내용이 이렇습니다. 갑의 건물을 남편 을의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다음에 남편 을하고 부부관계, 병이 이제 부인이죠. 남편과 부인이 그 가구점을 공동으로 이제 가구점 영업을 하고 있는 거야. 남편 이름으로 임대차를 맺고. 그런데 남편에게는 채권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보증금 1억이 언제든지 압류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그 임차권을 아내에게 뭐랬다? 양도를 해버린 거야. 양도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안 받은 거예요. 동의를 안 받고 양도하고 그리고는 전과 똑같이 두 사람이 공동으로 영업하고 있습니다. 그럼 임대인 입장에서는 남편과 아내는 하나의 경제생활 공동체로 보기 때문에 이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뭐냐면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차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계약이죠. 그러니까 내 건물을 빌려줄 때 임차인이 믿음이 있으니까 차임도 잘 주고 갖고 내 건물을 깨끗하게 살 것 같은 믿음, 즉 신뢰가 있으니까 이제 빌려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동의도 안 받고 다른 사람한테 다시 한 번 더 빌려주면 이거는 임대인의 신뢰를 깨는 행동이기 때문에 해지를 할 수 있다 이런 논리거든. 그런데 지금처럼 임차인과 양도를 받은 전차인이 부부관계라면 양수인이 부부관계라면 요거는 임대인의 신뢰를 깬 것으로 볼 수가 없다 이래 보는 거예요. 같은 공동생활체로 남편이나 아내나 한 사람을 본다 이런 뜻이죠. 한 사람을 보기 때문에 가정 공동체로서 남편이 아내 이름으로 임차권을 양도해서는 임대인의 신뢰를 깨는 행동으로 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때는 동의를 안 받은 임대차를 할지라도 해지를 한다 뭐 한다. 못한다는 게 판례죠. 그 판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그 둘째 줄에 임차권의 양수인과 임차인이 부부관계로서 임차 건물에 동거하면서 함께 가구점을 경영하고 있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당의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때는 해지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양도의 효과에서 동의를 얻은 경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동아래 2번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줄치고 이게 무단양도전대죠. 그때는 기업,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줄을 쳐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재건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유효까지 줄치고 유효. 그같이 보시고. 그 다음 니은 그러나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줄치고 즉 임대인은 대항할 수 없다 줄치고 여기까지 이거죠. 저거 두 사람 사이에서는 무단양도도 유효지만 그걸 가지고 전차인이 임대인에 대항을 못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나가라 이러면 임차인이 뭐야? 쫓겨나야 된다 이런 뜻이죠. 대항을 못한다 말이야.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양수인은 임대인에 대해서는 쭉 가서 밑에 임대인의 소유는 반환 청구권에 대해서 점유할 권리를 가지도 않는다. 반환 청구는 대항을 못한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그 리얼이 중요한데요. 리얼은 넘어가서 봅시다.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줄여쳐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지 않는 한 줄치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것은 해지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단 말이죠. 임차권이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때는 직접 반환도 청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해지하지 않는 한 계속 차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줄 불법 점유를 이유로 차임 상당히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그런데 해지를 하면 뭐예요? 둘 다 할 수 있다 이러죠. 그걸 잘 아시고. 전대도 마찬가지. 동의를 얻은 경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가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책에는 뭐 크게 볼 건 없을 거예요. 똑같으니까. 양도전대는 똑같이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봤고. 그 다음에 동의를 얻은 경우 한번 봅시다.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한 두 가지만 보시면 돼. 498페이지. 제일 동아리 1번. 임대인이 동의를 얻은 경우 돼 있죠? 바꿔주면 되겠네. 동의를 얻었다. 동의를 얻어가지고 양도전대를 했다면 전부 다 뭐예요? 적법이니까 문제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서 계약관계가 있다 없다. 두 사람은 계약을 맺은 바는 없죠. 이렇게 계약을 맺고 이렇게 계약을 맺으니까 계약관계가 없으면 채권 채무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채권 채무가 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돈의 흐름을 보니까 뱅이 100만 원의 차임을 을에게 주면 을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갑에게 줄 거 아닙니까? 돈이 이렇게 돌다 보면 돈이 중간에서 급하면 뭐예요? 을이 돈이 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차임을 정확한 그날짜에 받을 수 없는 이 불리한 면이 또 있을 수가 있다고. 그래서 임대인 보호를 위해서 임대인은 전차인과 계약을 맺은 바는 없지만 전차인을 통해서 직접 차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전차인도 임대인에게 100만 원 차임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더라 이런 뜻이에요. 요것이 좀 특이점이야. 그리고 웃기는 것이 보통은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따라가는데 임대인은 차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어. 전차인은 차임을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될 의무는 있지만 또 권리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장이 나면 임대인 보고 고쳐달라 이러면 안 돼. 전차인 보고 임차인 보고 고쳐달라 해야지. 그래서 이 사람은 의무만 지고 저 사람은 권리만 가졌습니다. 이 편면적 권리 의무 조항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병원 입장에서는 갑에게도 그럼 100만 원 줘야 되고 을에게도 100만 원 줘야 된다. 잘못하면 이중지급 위험이 있죠. 따라서 순위를 정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임대인에게 줘버리면 임차인한테 100만 원 안 줘도 돼. 근데 임차인한테 주면 임대인에게 또 줘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언제? 차임 지급 기일 전에 줬을 때는 또 줘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가령 뭐 3월달 차임은 후업이 원칙이니까 3월 30일 날 을에게 줬습니다. 근데 31일 날 갑에 와서 차임을 달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항을 해요, 뭐예요? 못해. 또 줘야 된다고. 대항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차임 지급 기일 전에 준 거 아니야. 차임 지급 기일 전에 임차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대항을 못 하기 때문에 또 줘야 된다. 근데 4월 달이 넘어갔어. 3월 달에 둘 다 돈 받으러 안 온 거예요. 4월 1일 날 을에게 줬어. 4월 2일 날 갑이 또 온 거예요. 이때는 준다 안 준다? 안 주대. 그게 무슨 말이야? 차임 지급 기일 이후에 임차인에게 지급한 차임으로서는 임대인에게 대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급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죠. 그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봅시다. 그래서 쭉 내려서 니은을 봅니다.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관계에 줄치고 A번 동의가 있더라도 쭉 가서 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서는 직접적인 법률 관계는 생기지 않지만 줄치고 즉 계약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인 보호를 위해서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대하여 직접 의무를 진다. 가장 대표적인 의무가 뭐다? 차임 지급 의무입니다. 차임 지급 의무를 진다. 그리고 그 밑에 줄 전차인은 임대차 계약상 전대차 계약상 변제기 전에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을 가지고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거기다 줄을 딱 치고 그 말이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임 지급 기일 전에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걸 가지고서는 임대인에게 대항을 못하기 때문에 또 줘야 된다. 근데 차임 지급 기일 이후에 줬을 때는 대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줘도 된다 이런 뜻이죠. 그 한 개만 챙기고요. 나머지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종관계, 이제 모자관계로 그대로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임차권이 소멸하면 전차권도 소멸하고 범위도 초과할 수 없고, 그리고 둘 다 끝나면 이렇게 건물 돌려주고 돌려받고 이러면 되겠죠. 그런 이야기들이니까 문제 풀 때 그냥 천천히 보셔도 되고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 넘어서 501페이지를 보면 판례 박스 밑에 그 지상물 매수청구권과 부속물 매수청구권 되어 있죠. 지상 매수청구권하고 우리가 갱거지라고 봤고, 부속물 매수청구권 동매부 이렇게 연습했죠. 그거는 적법 전차인은 아까 무단전대차는 갱거지 동매부 요건을 갖추도록 팔고 나갈 수 없어요. 근데 적법 전차인은 갱거지 동매부 요건을 갖추면 임차인이 그랬듯이 전차인도 뭘 할 수 있다? 임대인 보고 사세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조건으로 넷째 줄에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지상시설을 매수할 것도 청구할 수 있고, 부속 매수증 행사할 수 있다 하는 말이 그런 뜻이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보증금하고 권리금은 아까 우리가 본 것 같고, 넘어가면 504페이지에 임대차 종료가 나와 있는데, 이건 한 개만 보시면 돼요. 종료의 원인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가로 1번을 보니까 뭐 기간이 만료돼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양가로 2번에 해지 통고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넘어가서 양가로 3번에 해지로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차이점만 보시면 됩니다. 이제 기간 만료는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건 당연한 것이고, 2번하고 3번은 이제 구별하는데, 해지 통고는 무슨 잘못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까 기간에 정함이 없다든지 이럴 때 일방적으로 해지 통고하면 6일호가 지나면 끝난다 그랬죠. 그래서 그 해지 통고 옆에다가 가로 열고 6일호 경과 후에 소멸 이렇게 딱 적습니다. 그 해지 통고 옆에다가 가로 열고 6일호 경과 후 소멸 이렇게 쳐. 요것만 잘 챙기시면 돼요. 6일호가 뭐였죠? 아까 배려기간이었죠?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이 끝나고 이제 임대차가 소멸할 때 6일호는 배려기간을 주서 소멸하는지 그냥 즉시 소멸하는지 요거 차이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지 통고 6일호가 지난 뒤에 소멸하는 경우가 세 가지죠.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줄치고 1번. 그리고 넘어서 이번에 해지권을 유보한 경우 줄치고,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는 아까 여기서 봤다 그죠? 6일호 봤고요. 그 다음에 해지권을 유보한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임대차 계약을 3년 기간 하는데 중간에 무슨 사유가 있으면 기간 만료 전이라도 나가주기로 했습니다. 이게 해지권 유보죠. 이 경우에도 누구의 무슨 재무불이행으로 쫓겨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려기간을 준다. 6일호가 지나야 끝납니다. 그리고 3번에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선고가 되어버리면 이번 달부터 100만 원이 안 들어올 거 아니야. 그래서 끝나는데 이때도 6일호 배려기간을 준다 이런 뜻입니다. 배려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세 가지 그것만 딱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양가로 3번에 해지돼 있죠. 그 옆에다 가로 열고 즉시 소멸 이렇게 적습니다. 즉시 소멸. 그러니까 문제가 나올 때 다음 소멸 사유 중 성질이 다른 것은 이라면 구별해줘야 된다고. 즉시 소멸하는 경우가 있고 6일호가 지난 뒤에 소멸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즉시 소멸하는 경우는 볼 필요 없어. 왜? 위에 있는 6일호 경과 후 소멸하는 세 가지를 빼고는 다 즉시 소멸이에요. 세 가지가 뭐였죠 아까? 기간에 정함이 없는 경우, 해지 사유를 유보한 경우, 임차인이 파산성으로 받은 경우, 요 세 가지 경우는 배려기간을 통해서 6일호가 지난 뒤에 끝납니다. 그런데 밑에 양가로 3번에 즉시 소멸하는 경우는 잘못해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려기간을 안 준다니까. 그러니까 뭐 이기상 연체했다든지 용도를 위반했다든지 임차인이 잘못으로 뭐 건물이 불타버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그런 것들은 볼 필요 없어. 다음 중 성질이 다른 것이라면 6일호 지나서 끝나냐 아니냐 이것만 구별합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양쪽을 다 보지 말아야죠. 한쪽만 보는 거예요. 한쪽만. 그래서 즉시 소멸하는 경우는 뭐 우리 책에 보니까 4가지 정도 나와 있는데 그걸 애올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3가지. 기간이 없는 경우, 해지 사유를 유보한 경우,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요 3가지는 6일호가 지난 뒤에 끝나고 그 3가지가 아닌 다른 경우는 즉시 끝난다. 이렇게만 딱 구별하면 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편면적 강요지 이런 거는 애울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해서 민법이 끝났습니다.